지금 미국은 광기의 종말 단계니까 조만간 패닉이 올 것이고 또 붕괴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세계 경제 질서, 금융 질서, 그리고 정치 질서까지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소장님이 온다고 하면 그럼 금융위기는 언제 오는 건가요? 이제 온 건가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지금 반성을 해요. 성격이 너무 급하다. 너무 섣부르게 경고를 했다는 반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 그리고 경제 병리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금융위기는 평상적인 그런 금융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금융위기는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와요. 성장률에 따라서 약간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10년에 이렇게 그 주기가 반복돼요. 근데 이번 사례는 1980년대 미국 사례하고 비슷해요. 미국이 1982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1987년에 딱 5년 만에, 그때 10월 19일이죠. 주가지수가 한꺼번에 20% 이상 폭락을 해요. 하루에. 대공황을 초래했던 그 검은 목요일? 그것보다 하락률이 2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980년대에도 미국이 대증요법 적인 그 경제정책을 줄기차게 펼치면서 급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급락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금융위기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터졌었는데, 그걸 잘 막아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대증요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바뀌면서 이게 금융위기를 빨리 터뜨리거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 5년 정도 만에 터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터질 거로 봤는데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한 얘기도 제가 94년부터 곧 터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97년 11월 말에 터졌거든요. 그때도 제가 무당 경제학자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그 비난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호황이 끝났다고 보시는 이유는 경제 위기 신호나 징후 뭐가 있을까요? 경제 호황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끝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질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거대한 풍선처럼 튼튼한 어떤 막에 의해서 지금 안 터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걸 터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바늘의 역할을 해야 할 게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터졌다고 봐요. 그것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어요. 투기성 거품은 순식간에 그럼 붕괴하는 건가, 아니면 2022년처럼 점진적인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거품은 순식간에 터져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경제 질병, 경제 재앙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품이 금방 탁 터지면서 경제 내 신용 승수만큼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급격하게 후퇴를 해요. 더욱이 미국의 금융시장 호황, 특히 주식시장의 호황은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축적되었고 투자되었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면서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으로 흘러드는 국제 금융자본들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서 그랬었는데 2025년도에도 지금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 호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올해 들어서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다시. 그리고 거기에다 금 가격도 폭등했어요. 한때 $4,200도 넘었잖아요. 온수당. 근데 이 가상화폐와 이 금이 유동성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화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 유동성으로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신기록을 갱신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는 12만 8천 달러까지 갔던가요? 비트코인. 이게 지금은 9만 달러 때도 붕괴됐다가 잠시 9만 달러 초반대로 오르기도 했는데 여전히 최고 시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금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4,200달러대에서 3,8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5만을 훌쩍 넘었던 다우지수가 지금은 4만 8천대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상화폐의 가격과 그리고 금 가격의 동향을 여러분은 또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 그럼 4단계가 무엇인가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한국은 몇 단계일까요?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그 주기 중에서 광기의 종말 단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 수익률 있잖아요. 이게 18에서 20 정도가 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25가 넘어가면 위험한 단계 혹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단계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펀은 평균적으로 25가 넘어요. 특히 주도주들, 소위 7대 메이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것의 평균 펀은 30을 넘어요. 메타하고 알파벳만 지금 28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30이 넘는단 말이에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금융시장은 그 광기, 패닉, 붕괴의 그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 중에서 광기는 한 3, 4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각각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된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게 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지금 미국은 광기의 종말 단계니까 조만간 패닉이 올 것이고 또 붕괴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금융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 개입으로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조절 물론 가능해요. 사람도 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 만나서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받으면 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병에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금융위기의 주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금리가 터지기 전에 경제정책도 중요하고 금리가 터진 다음에 경제정책도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더라도 신속하게 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금융위기 지나갔어?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초기 금융위기 상황은 미리 판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가지수가 하루든 혹은 2, 3일 사이에 10% 이상 폭락한 다음에 전고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 그거는 붕괴와 패닉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슬금슬금 주식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패닉이 생겨요. 큰 빚 내서 주식 산 사람들, 큰 빚 내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자만 계속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패닉 상태가 오면 패닉 셀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붕괴가 와요. 붕괴가 오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적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 재앙이 벌어져요. 신용 창조 원리 역과정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되는 과정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중에 유통되다가 대부분이 이 금융기관으로 돌아오잖아요. 저축이나 혹은 투자 등등으로 해서 금융기관으로 돌아오는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걸 또 다시 투자하고 또 개출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걸 신용창조 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저축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한테 각종 예금증서, 투자증서, 수표, 은행 계좌, 또 투자 계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통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통화의 분류가 본원통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 이렇게 분류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이 급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창조 원리인데 이게 역과정으로 발생하는 게 신용 파괴 원리예요. 어느 곳에선가 어느 은행에선가 하나가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혹은 파산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다른 기관들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유동성의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에 유동성을 축소시키면서 금융위기가 바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대공황급 위기 앞두고 자산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위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폭락하고 거기서 그치면 이제 기회가 안 오는데 그 폭락한 상황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절호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도 조만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를 도박 코인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흔히 그래요. 조만간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도 않고 벌어져서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상점의 가격표들 매일 바꿔달아야 돼요. 매 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그만큼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은 심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생산, 고용, 투자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이 경제는 결국은 악순환에 빠져서 파국적인 국면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뭐라고 분類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도박코인과 똑같다. 도박장에서는 도박코인이 가치가 있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일종의 도박장이다. 그런 말을 해요. 문제는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 파산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 가상화폐 투자자들, 1세대들 다 사라졌잖아요. 2세대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3세대들 큰 돈 벌었어요. 일찍이 투자한 분들. 수만 달러에서 지금 12만 달러까지 한때 돌파했었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1세대, 2세대하고 다를 것이 아니에요. 도박이라는 게 워낙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분들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봐도 그게 못 빠져나와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이 국부 유출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보유하였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 제 추정은 그래요.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식은 반드시 지켜봐야 할 현실적인 경제 지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높으면 저축률도 높아요. 저축률이 높으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호조가 장기화돼요. 성장률이 낮아지면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성장률 지표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지표들도 함께 같이 살펴야 돼요. 환율이든 또 이자율이든 뭐 등등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은 항상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금융위기가 오면 자산 관리는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경제 위기, 특히 금융위기의 임상 사례들 이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산 관리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금화를 강조하셨는데 대공황급 위기 직전에 자산을 좀 전략 매각할 수 있는 매각 시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 정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뉴턴처럼 그 뛰어난 물리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투자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매각했다가 그 뒤에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추격 매수를 해요. 그 뒤에 폭락하면서 전 재산을 다 잃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폐국장이라는 희한한 자리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이제 버텨내요. 누구도 정점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위험하다 얘기했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도 그때는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및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은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그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잖아요.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리고 1971년 그 달러 위기 직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 10년 이상 장기화했잖아요. 실업률이 한때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재앙을 한번 겪었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보호무역주의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 후보 정권이 국내 산업, 국내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켜요. 그때 관세가 평균적으로 59% 인상이 돼요. 품목에 따라서는 최고 400%, 500%까지 관세를 올려요. 그 영향으로 미국의 국제교역은
4분의 1 토막 나요. 세계 교역 규모도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그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1971년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당시 닉슨 정권이 모든 수입 혐오에 대해서 10%의 일괄 벌칙성 그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래도 경상수지가 개선이 안 되니까 MFA 다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해서 섬유 품목마다 국가별로 다 쿼터를 할당했어요. 당시에 이제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섬유를 수입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경상수지가 호전될 줄 알았죠. 호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강 자동차에도 수출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서 그걸 성사를 시켜요. 근데 국제 수지는 계속 악화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여기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케인스 경제정책이 또 영향을 끼치지만 어떻든 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10년 이상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한 미국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출국은 미국 외에 다른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있어요. 미국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열악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동맹국의 약타 경제에 가까운 상호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패권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증거일까요? 미국의 달러 패권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 그중에서도 금융 질서, 국제 교육 질서 이것을 앞장서서 안정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왔잖아요. 큰 역할을 했어요. 세계대전 이후에 번영을 누렸던 것도 미국의 역할이 컸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쟁은 금융 질서, 또 경제 질서, 그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 민주 세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주로 동맹국, 민주국가에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세계 경제 질서, 금융 질서, 교육 질서, 그리고 정치 질서까지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큰 타격을 입기는 하지만 그 지위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EU가 어느 정도는 그 대체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처럼 안정적이지 못해요. 변동도 심할 뿐만 아니라 또 각국 그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국, 러시아에서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달러 위에 그 나라 통화를 보유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중국의 위안화를 샀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봐요. 내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없어요. 그래도 도전은 심각하게 받게 될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어떤 국제 경제 질서가 모색이 되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자. 이게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달러는 기축통화 이치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이 갑자기 20세기 들어서 쇠락에 갔듯이 파국적인 쇠락 이런 게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하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상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함부로 못 내려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융기관들 대체적으로 그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떨어져요. 금융기관 경영수지가 악화되죠. 그러면서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다만 주식시장이 붕괴되든 혹은 다른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든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춰야 돼. 보는 통화도 2배 가까이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신용 파괴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거예요. 그 전에는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편인가요? 소비, 투자, 수출, 물가,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경제에는 충격 흡수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체에도 그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충격 흡수력이 웬만한 충격은 다 흡수하면서 타격을 완화시켜요. 트럼프의 관세 정전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충격 흡수를 그동안은 잘 흡수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다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이게 발표가 지금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요. 그 지표가 발표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요. 여러분들도 미국 정부가 주요 경제 지표 발표할 때 그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26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AI 관련주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등 그 업체들 경영수지 대단히 좋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 3, 4분기 경영수지를 발표했잖아요. 공전의 그 호황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또 크라우딩 이런 관련 업체들도 경영수지가 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가져다 영업을 하는 최종 소비자들 이익 남기는 것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최종 소비자의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AI 산업은 전반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또 한 번의 동명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자꾸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AI 전문가들은 제발 AI를 지나치게 불리지 마라. 그런데 이미 많이 불려져 있어요. 또 AI 관련주들의 주가 수익률도 지금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금융위기가 터질 트리거 역할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근거는 뭘까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수익률은 18에서 20이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평균이 25예요. 이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주도주들은 지금 대부분 30이 넘잖아요. 35, 38.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0이 넘고 팔란티어는 600이 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팔란티어는 경상이 600년을 모두 모아야 주가 총액에 이를 수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치게 불려져 있어서 이게 거품이다. 그리고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이 언제 꺼지느냐만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대공황 사례를 통해 관세 전쟁의 위험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1929년도 그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정권이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키고 관세를 전반적으로 크게 올렸어요. 그 밖에도 여러 그 보호무역 정책을 동원을 했어요. 그 결과로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28%를 넘어섰고, 그리고 미국의 수출 수입 규모가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만약 금리가 터진다면 대공황급으로 터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심각한 게 트럼프의 관세전쟁이에요. 관세전쟁은 대공황 때와 비슷해요. 1971년도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